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고 러시아인들조차도 일어나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흑해함대의 자랑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던 미사일 순행함 모스크바가 침몰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함선은 러시아 해군력의 상징이었고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탑재했습니다. 이제 그 배는 흑해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고 해군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적군에 의해 격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스크바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군함이 침몰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군사 역사에서 반복되는 교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극적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무기 체계라도 무적은 아니며 2022년 4월의 어두운 밤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가 그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1세기 가장 예상치 못한 해군 손실 중 하나인 모스크바호 침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군함 중 하나가 되기 오래전 순양함 모스크바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소련과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해군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1976년 소련의 일부였던 미칼리프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그곳은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슬라바, 영광이라는 뜻의 러시아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함선은 신형 1164 프로젝트, 즉 아틀란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에 속했습니다. 소련 해군 기획자들은 이 함선을 오직 하나의 목적, 즉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추적하고 타괴하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서방 해군력의 중심이었던 시기에 소련 해군은 자체적으로 동등한 항공모함 함대를 건조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사일 화력 중심으로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이 순양함의 실루엣을 지배한 것은 선체 양쪽에 비스듬히 배치된 발사관에 탑재된 16기의 거대한 P500 바잘트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군함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 관찰자들에게 슬라바급 순양함은 전통적인 군함이라기보다는 떠다니는 미사일 발사대처럼 보였습니다. 슬라바가 1983년에 실전 배치되었을 때 소련 해군은 그 힘의 절정에 가까웠습니다. 냉전은 여전히 치열했고 소련 군함들은 지중해와 대서양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나토 함대를 추적 감시했습니다. 이 순양함은 빠르게 함대에서 가장 명령 있는 함정 중 하나가 되었고 1989년에는 몰타 근처에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한때 막강했던 소련 해군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금이 고갈되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야심찬 해군 프로그램들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슬라바가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 이 함선은 새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게 되었고 소유권 분쟁과 재정 문제로 인해 수년 동안 복귀가 지연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양함은 대부분 녹슬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 함선을 확보하고 현대화를 완료했으며 거의 10년간 이 불확실성 끝에 2000년에 이 함선은 러시아의 수도 이름을 딴 새로운 이름 모스크바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P500 바잘트 미사일은 P1000 불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초음속 미사일들은 최대 700km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 모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스크바에는 64발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과 40발의 단거리 신속 대응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2개의 쌍둥이식 수납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포병 무장에는 분당 40발을 발사할 수 있는 AK-130 다목적 함포와 분당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0mm 자동 회전포 6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대함미사일 격추용으로 특별 설계됐습니다.
모스크바는 대잠수함 무기를 탑재했고 후방 헬리패드와 경납고로 카모프 KA-27 헬리콥터 한 대의 대잠수함 수색 구조 임무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7 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는 군대의 일부를 재건하고 강대국의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 했으며 모스크바는 그 노력에 가장 눈에 띄는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전함들이 매끈한 스텔스형 외장 뒤에 무장을 숨기는 반면 모스크바는 무기를 드러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 레이더, 발사대, 대포들이 모든 각도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분쟁 동안 모스크바는 흑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 당시 이 순양함은 동지 중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의 SU-24 폭격기를 격추한 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시리아 해안 가까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노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해군 분석가들은 이 순양함이 현대전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력한 무장을 갖췄지만 이 함선의 기본 설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스템 현대화 노력도 최신 군함들에 비해 제한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호의 승무원들을 이해하려면 배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에 떠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작은 자급자족 마을을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스크바호는 완전한 전력일 때 약 500명의 장교, 수병, 준사관, 그리고 전문가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현대 해군 기준으로 매우 컸습니다. 많은 현대 전함들은 자동화에 크게 의존하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승무원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함은 1970년대 소련 해군의 사고방식에서 탄생한 산물로 그 시절에는 인력이 기술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고 함정 내 모든 주요 시스템은 운용, 유지보수, 수리를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모스크바함 선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선체 깊숙한 곳의 기관실에서 기계의 끊임없는 소음과 열기에 둘러싸여 일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어두운 작전실에서 화면과 계기판 불빛에 의지해 레이더 콘솔을 지켰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함선의 막강한 무장을 유지하고 관리했고 통신 담당자들은 순양함과 다른 함정, 항공기, 육상 지휘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대형 소련 설계 군함답게 사치스럽기보다는 실용적이었습니다. 공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선원들은 공동 선실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가능할 때 운동을 하고 몇 달씩 서로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함선이 기함이 되어 승무원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스크바는 함대의 다른 함정들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지휘함이었으며 종종 제독들과 외국 대표단, 고위 관리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 순양함에 배치된 수병들은 자신들이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함정 중 하나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승무원 중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손상 통제팀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해군은 현실의 가혹함을 이해합니다. 군함의 가장 큰 적은 종종 적 함대가 아니라 불입니다. 함선은 연료, 탄약, 전기 시스템, 그리고 기계 장비를 좁은 공간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원들은 화재 진압, 침수 구획 봉인, 전투 손상 봉구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2022년 4월에 실전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한대의 기함인 단순한 또 다른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해군 우위의 상징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한 함정 중 하나였습니다. 침공 초기 몇 시간 동안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를 바다로 고립시키는 임무를 맡은 러시아 해군과 함께 남부 해안 앞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계획자들은 흑해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해 우크라이나 해안을 위협하고 지상 작전을 지원하기를 바랐으며 모스크바 순양함은 그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첫 번째 주요 등장은 거의 즉시 북서부 흑해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인 지미이니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크기는 미미하지만 이 섬은 해상 운송로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가까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침공 첫날 모스크바와 순찰함 바실리이 비코프가 이 섬을 공격했고
무전을 통해 러시아군은 그곳에 주둔하던 소규모 우크라이나 수비대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줄 일의 신호탄이 된 이 상황에서 수비대는 전설적 문구로 답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아, 엿먹어라. 그들이 물러서기를 거부하자 러시아군은 섬을 폭격하고 점령했으며 수비대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섞인 그 대답은 강력한 구호이자 우크라이나 저항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고 곧바로 국가 우표에 새겨져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행동은 전쟁의 나머지 기간을 규정짓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공중과 해상에서의 공격에 매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주둔군을 미사일, 포격, 드론 공격으로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고 러시아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압도적인 해군 우위를 가진 적에게 단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 해안 남쪽에서 작전을 펼치며 러시아의 봉쇄를 지원하고 다른 러시아 함정들에게 방공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4월 13일 저녁이 되자 해상 상황은 비교적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당국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넵튠 대함미사일 2발이 순양함을 향해 발사됐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따르면 미사일이 모스크바함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처음에 다른 설명을 내놓았는데 함정 내에서 탄약에서 화재가 발생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순양함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승조원과 대량의 연료, 미사일, 탄약을 실은 군함에서 화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비상사태 중 하나입니다. 목격자 진술은 제한적이지만 증거상 함선은 불길을 빠르게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길이 번지고 폭발음이 함선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짙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승무원들은 함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러시아 당국은 순양함을 항구로 예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승무원들이 대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그 함선이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했고 손상된 순양함이 거친 바다에서 예인되는 동안 침수가 악화되었으며 물이 손상된 선체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정성이 악화되었고 모스크바는 중력과 바다에 맞선 싸움에서 서서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흑해 어딘가에서 그 순양함은 기울어져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소련과 러시아 해군의 역사를 대표했던 함선이 사라진 것입니다. 작은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군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최대 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이 일을 해낸 것일까요? 이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적 요인, 레이더 기만, 그리고 구조적 취약점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안포대에서 RK-360MT 넵튠 대함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들은 수면이 3m에서 1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모스크바 함의 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숨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으로 순양함 위치를 정찰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드론들은 의도적으로 순양함의 주의를 끌어 미사일이 접근할 때까지 함선의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에 따르면 미사일은 오후에 순양함의 경계가 일상적인 작전으로 인해 현저히 낮아진 시점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한 발이 순양함 식당을 명중했는데 이곳은 전방기관실 위이자 주요 지휘 손상 통제 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함정의 내부 통신, 전력망, 그리고 화재 진압 능력이 심각하게 마비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승무원들은 포괄적이고 3중으로 구성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명중하기 전까지 어떤 하드킬이나 소프트킬 대응책도 작동시키거나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폭발에서 발생한 파편과 화재가 함정에 노출된 갑판 탄약 저장고에서 2차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스크바 침몰 후 며칠간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흑해가 아니라 그 배 승조원의 운명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젊은 징집병들이 많아
침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민감한 주제로 남아 있고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모든 승조원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집계를 수정하여 1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27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으며 396명의 승조원이 구조되어 세바스토폴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해군 분석가들과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최소 150명에서 최대 250명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크림반도에서 촬영된 초기 승조원 사열 영상에서도 뒷받침되었는데 영상에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생존자만이 참석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실종된 징집병들의 가족들은 실종된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을 오가며 싸웠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숫자는 명확하지 않으며 2026년에 발표된 최신 수치는 사망자 20명과 실종 추정 사망자 8명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스크바함 침몰은 함선 손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전쟁 인식을 바꿨고 현대 해군 전쟁의 기존 가정을 흔들었으며 전투에서 힘의 균형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그 잔해는 흑해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분쟁의 조용한 기념비이자 아무리 강력한 기함이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군 역사와 현대 전쟁에 대한 이번 심층 탐구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